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의 핵심 인물이었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5년 만에 돌연 귀국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사령관을 공항에서 귀국과 동시에 곧바로 체포한 가운데 귀국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의 고의 감점 의혹과 관련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구속 여부가 오늘 결정됩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개입했다고 보고 있지만 한 위원장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정부가 고물가에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 농축수산물 할인에 170억 원을 지원하고 온누리 상품권 개인 구매 한도를 3배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숙박과 철도, 항공 할인에 400억 원을 투입하고 중소기업 직원들에게 여행 경비도 지원합니다. 정부와 여당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국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합니다. 당정 협의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2요구권, 이른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걸로 보여 야당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정부가 3단계에 걸친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할 것으로 예상되는 5월쯤에는 1단계로 확진자 격리 기간을 7일에서 닷새로 줄입니다. 더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천 전 국군 기무사령관은 진실을 밝히겠다며 5년여간의 해외 도피 끝에 귀국했습니다. 검찰에 체포돼 압송되면서 계엄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귀국했다고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계엄 문건 작성의 책임자로서 계엄 문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책임자로서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기 위해서 귀국했습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계엄의 문건의 본질적인 그 본질이 잘 규명되고 또 국민들이 그동안 많은 의혹을 가지셨는데 그런 의혹이 해소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면 5년 동안 귀국을 안 하신 이유는 따로 있는 건가요? 그건 검찰에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출국하 그쪽에 귀국하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를 갖느라고 좀 늦어졌고요. 정상적으로 귀국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문제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계엄령 문건을 폭로한 당사자인 군인권센터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면죄부를 얻기 위해 귀국한 걸로 의심된다며 검찰의 구속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일각에서 조 전 사령관이 정권이 바뀌자 면죄부를 얻기 위해 해외 도피를 끝내고 잦은 귀국했다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2018년 계엄 문건 합동수사단에서 조 전 사령관 혐의를 인정하고 지명 수배를 결정했던 건 검찰이라면서 정치검찰의 오명을 뒤집어쓰지 않기 위해서는 즉시 구속영장을 청구하라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고의 감점이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개인적으로 굉장히 억울하고 또 최선을 다해 무고함을 소명하겠다면서 임기를 지킬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억울하고 법률가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함께 유지하고 지켜나가야 될 사법 시스템은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오늘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제 무고함을 소명할 것이고 저희 방통위 직원들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정함을 지키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할 예정입니다. 조작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거 없으신 것 맞습니까? 예, 지시한 적 없다는 거는 이미 영장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위원장 임기 유지하겠다는 입장은 변함없으십니까? 예.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첫 정식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정 전 실장은 오늘 오전 첫 공판에서 성남시장실 배치도를 공개하면서
정 전 실장 사무실은 시장실 앞 열린 공간에 있었고 당시 소리까지 녹음되는 CCTV가 설치돼 있어 뇌물을 받는 게 거의 불가능한 구조라고 밝혔습니다. 또 428억 원 약정 의혹에 대해서도 어떻게 나온 셈법이냐며 김만배 씨가 말한 이재명 측 지분도 앞선 구속영장과 공소장에서의 기재된 수치가 다른데 이는 검찰이 없는 사실을 만들어 끼워 맞추다 보니 발생한 해프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사업가에게서 뇌물과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노웅래 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2부는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출의 혐의로 노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노 의원에게 뇌물을 건넨 사업가 박모 씨 역시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노 의원은 지난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박 씨로부터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21대 총선과 민주당 전당대회 비용 등의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6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방역 조치 완화 등으로 소비와 관광을 코로나19 이전으로 회복할 여건이 만들어지고 있다면서 내수 활성화 방안을 주문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아질 것에 대비해서 항공편을 늘리고 또 전통시장을 문화상품으로 발전시키라는 구체적인 지시도 내놨습니다. 내수 활성화를 주제로 한 비상경제 민생회의 모두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내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해야 됩니다. 전 세계적인 방역 조치 완화와 한일 관계 개선 등으로 코로나로 크게 타격받은 음식, 숙박 분야의 소비와 관광을 팬데믹 이전으로 되돌릴 여건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외국 관광객의 방한에 대비해서 비자 제도 등을 보다 편리하게 개선하고 항공편도 조속히 늘려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양한 문화 관광을 잘 연계하는 한편 전통시장을 하나의 문화 상품으로 발전시켜 많은 사람들이 붐빌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당정협의회에서 양곡관리법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총리실은 한 총리가 오늘 오후 4시 정부 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과 관련한 담화를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박문규 국무조정실장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쌀 과잉 공급과 재정 부담을 이유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언급해온 만큼 담화문에도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길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고 있는 고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가 오늘 석방됩니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전우원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체포 시한 마감 전인 오늘 오후 석방할 방침입니다. 전 씨는 어제 새벽 6시쯤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자마자 체포됐습니다. 시민단체는 전우원 씨의 마약 투약 혐의를 조사하는 수사당국의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밝혔습니다. 전두환 심판 국민행동은 전 씨가 조사받고 있는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마약 투약 조사에 초점을 맞추면 논점을 벗어나는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전 씨 사건의 본질은 5.18 학살에 대한 사죄와 반성, 전두환 씨 비자금과 불법 재산 폭로, 또 양심 고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미가 5년 만에 재개된 대규모 연합 상륙 훈련인 쌍용훈련에서 결정적 행동 단계인 공중 해상 돌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해병대는 한미 해군과 해병대가 경북 포항 일대 해상과 공중에서 한미 동맹의 압도적인 연합 합동 전력과 연합 상륙 작전 수행 능력을 과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에는 사단급 규모의 상륙군과 대형 수송함 독도함, 강습 상륙함, 미 마킨 아일랜드함 등 30여 척이 투입됐습니다. 또 F-35 전투기, 육군 아파치 공격 헬기, 마리논 상륙 기동 헬기 등 항공기 70여 대와 상륙 돌격 장갑차 50여 대가 참여했습니다. 북한이 관영 매체를 동원해 한미 연합연습에 강하게 반발하며 원수들을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무자비하게 징벌하리라고 위협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세기와 세대를 이어 다져온 북한의 절대적 힘, 불패의 자위의 맛을 철천지 원수들에게 똑똑히 보여주자는 목소리들이 끊임없이 울려나오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무력을 끌고 오면 끌고 올수록 자신들의 전략 전술적 공세와 힘은 그만큼 더 강해질 거라고 선동했습니다. 북한이 최근 전술 핵탄두를 공개하면서 핵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지만 미 백악관은 외교적 해법을 추구한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북한이 대화에 응하지 않는 이상 군사적으로 대비할 수밖에 없다며 북한 핵을 막을 확장 억제 공약을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북한의 최근 핵무기 공개와 관련해 백악관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선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북한 정권과 조건 없이 대화를 하겠다는 기존 입장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What I can tell you has not changed is our desire to sit down with the regime in Pyongyang without precondition to find a diplomatic way forward to the denuclearization. 그러면서 북한과 직접 외교 관계를 수립하지 않아 이렇게 공개적인 입장 표명으로 대화 제의를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전혀 대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군사적으로 대비할 수밖에 없다며 최근 한미 연합훈련을 예로 들었습니다. That's why you've seen us conduct these recent exercises, largest exercises that we've conducted in quite some time. We've also devoted more intelligence capabilities. 미 상원에 출석한 오스틴 국방장관도 대북 문제에 입을 열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확장 억제 약속은 철통 같다며 특히 북한이 도발하면 즉각 대응하기 위한 파이트 투나잇 상시 전투태세를 갖추겠다고 밝혔습니다. 마크 밀리 합참의장도 북한의 계속된 미사일 실험과 핵무기 개발은 미국과 동맹의 위협이라며 한국과의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But we stand together shoulder to shoulder with the Republic of Korea to deter North Korean aggression as we have for 7 decades.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의 세스 몰턴 의원은 한국 등 동맹이 자체 핵무장하지 않도록 확장 억제력을 더 확고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몰턴 의원은 핵 억제로 적의 위협을 상쇄하지 않으면 한국 등 동맹이 자체 핵무장에 나설 수 있다며 이 가능성을 중국과 러시아의 행동만큼 심각하게 여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에도 일본의 역사 왜곡은 달라지지 않았고 더 강화했다는 비판이 쏟아지자 야당은 공세의 수위를 더 높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정부의 굴욕 외교가 일본의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다면서 간쓸게 다 내주고 뒤통수 맞은 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굴종적인 한일 정상회담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제출하겠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부 여당도 일본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외교부는 주한 일본 대사 대리를 불러서 강력히 항의를 했고 대통령실도 대한민국 영토와 주권과 관련해선 한치의 양보도 있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일본이 비판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한일 정상회담 결과는 아니라는 점을 연이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여야 입장을 듣고서 더 정치 풀어보겠습니다. 굴욕적인 퍼주기 외교가 일본에게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반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까지 맞고 있는 격입니다. 독도의 날 입법과 굴욕 외교에 대한 국정조사를 서두르겠습니다. 일본이 꾸준히 반성하지 못한 채 저런 자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정말 비판받아 마땅하고 우리 정부는 강력히 항의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것이 무슨 정상회담 결과로 그런 일이 있다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전국 현안을 여야 의원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전국 현안 첫 주제도 일본의 초등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 내용입니다. 상당히 왜곡된 부분이 많아서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 일단 야당에서는 이 한일 정상회담
결과로 이렇게 됐다 보고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일본이 원하던 것 이상의 네. 많은 선물을 주고 왔는데요. 예. 일본에게 어떤 시그널을 준 것 같습니다. 일본이 예. 다시 보수화되어도 한국이 그에 대한 항의라든가 추가적인 방어라든가 예. 그러니까 그걸 하지 않을 거라는 시그널을 주고 온 것 같습니다. 일본이 예. 더 보수화되면서 세게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여당에서는 한일 정상회담 결과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그렇죠. 일본의 태도다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언론에 많이 보도됐습니다만 2021년 그 문부 과학성의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 네. 이제 이 기준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라 예. 이것이 한일 정상회담 여부와는 사실 무관한 것이죠. 예. 한일 정상회담은 이제 외교적인 것이고 이 일본 교과서라는 것은 또 문부 과학성에서 주관하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교과서 문제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연계해서 보는 것은 이것은 지나친 것이고요. 네. 다만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 관련해서는 사실 한치 양보가 있을 수가 없죠. 이것이 대통령실의 단호한 입장이고요. 또 독도 문제나 또 이 역사 교과서 왜곡 이런 것은 한일 관계를 복원하는 과정에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이고 여기에 대한 이제 수정이 필요하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야당은 오늘 국정조사 계획서 제출한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청문회도 추진한다고 하던데요? 네, 맞습니다. 예. 그 일본 언론에서 보도가 됐듯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갔을 때 독도 영유권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네. 혹은 멍게 등 그 일본 수산물에 대한 수입 얘기가 있었다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는 지금 노코멘트로 일관하고 있는데 우리 국민은 좀 진실, 사실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과연 얼마나 저자세를 하고 또 일본에게 그런 그 굴욕적인 행위, 언행을 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다시 그 국정조사와 함께 청문회까지 진행하려고 지금 오늘 2시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자, 야당에서 국정조사 계획서 제출하고 또 청문회도 추진한다고 하는데 여당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생각입니까? 우선 앞서 그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문제랄지 이런 것이 언급됐다는 것은 이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냥 일부 언론 보도이고 그것이 사실이 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 이렇게 좀 바로 잡은 다음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지금 사실 이제 그동안의 한일 관계가 지금 악화된 것이 사실 이러한 반일 감정, 우리나라에서의 반일 감정, 그리고 또 일본에서의 반한 감정 이런 것이 지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사실 커졌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된 면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2021년도에 이 문부과학성의 학습 지도 요령 해설서 여기에는 다양한 목소리를 담습니다. 합리적인 목소리도 담지만 또 극우 학자의 그런 목소리도 담는 것이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한일 관계가 사실 단절되다시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는 과정에 우리나라에서는 반일 감정이 커졌고 일본에서는 반한 감정이 커지고 극우 목소리가 커진 거예요. 그러한 것이 담기다 보니까 2021년 그 당시는 문재인 대통령 재임 시절이죠. 이러한 기준이 지금 정해졌고 거기에서 따라 실행된 것이 지금 2023년 이번에 이루어진 이런 초등학교 역사 교과서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결국은 지금 정말 그동안에 아주 얼음처럼 꽁꽁 있던 이 한일 관계가 조금씩 지금 풀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감정적인 대응을 우리는 자제해야 된다. 그리고 매우 전략적으로 나가야 된다. 물론 독도 문제는 우리가 양보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뭐 강제징용이랄지 이런 역사 왜곡도 우리가 양보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 대한 해법으로 죽창가를 부른다. 이게 과연 해법이겠습니까? 단일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이런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냉철하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일본에 대해서 강경하게 대응할 수 대응하되 다만 이것이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는 이러한 여야의
지혜가 필요하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수영 의원님, 전주의 의원께서는 이번에 역사 왜곡 담긴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은 2021년 일본의 문부과학성의 그 기준 조치 아래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책임이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역대 정부에서 계속해서 일본의 강제징용이라든가 위안부 그것은 사실은 반인류적이고 반인권적인 홀로코스트에 버금가는 그런 전쟁 범죄입니다. 그런 거에 대한 정확한 그리고 진정성 있는 사과를 역대 정권 내내 계속 유지해 왔는데 갑자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일본에 가면서 그런 일제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를 대신 갚아주겠다. 사실은 그건 금전이 문제가 아니라 인류 범죄, 전쟁 범죄로서 반인류적인 범죄를 대신 우리가 갚아주겠다고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2021년도 그 교과서가 그랬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 내용을 당연히 의제에 올려서 왜 독도가 왜 다케시마를 부르면서 그거를 고유 영토라고 했느냐 이거에 대한 협상을 반드시 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강제징용에 대해서 그 강제성을 없애는 그런 조치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의제 테이블을 올렸어야죠. 그런 거에 대한 해결 없이 지금 지소미아 주고 그다음에 뭐 예컨대 뭐 그 반도체 클러스터에 일본 소부장 기업까지 유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일본에서 얼마나 만만하게 봤으면 이런 것들을 뭐 여기서만 알겠습니다. 여야 입장을 들어봤고요. 또 저희가 강창일 전 주일대사 민주당 의원 출신이긴 한데요. 오늘 라디오 인터뷰를 했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듣고서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사회가 점점점 우경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꾸로 우리가 통 크게 대승적 뭐 결단을 내렸다 했을 때 이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이게 저희 때렸더니 그냥 말 잘 듣는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게 됐어요. 지금 일본 사람들은. 그래서 또 통 크게 해서 아무 문제 안 삼을 줄 알았는데 어저께 초청을 잘했어요. 네. 강창일 전 주일대사는 우리 정부가 좀 뒤통수 맞은 것 아니냐. 그리고 일본에서 이렇게 통 크게 우리가 양보를 해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있다라는 취지로 이야기했거든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 강창일 전 주일대사가 문재인 정부의 이제 주일대사를 이제 지내신 분인데 이분이 또 이런 말씀도 하셨죠.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겠다는 의도는 좋다. 또 정상 셔틀 외교를 재개한 것은 또 그것은 성과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나를 가지고 지금 뭐 평가를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방금 저는 나왔던 말씀 중에서 그러니까 일본이 우경화되고 있다. 이것은 앞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그 5년 동안의 한일 관계 단절로 인해서 일본의 이런 극우 목소리, 강경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다. 그런데 지금 한일 관계가 셔틀 외교도 지금 복원하고 있고 점점 그래도 좀 복원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이에 이 꽁꽁 언 기간 동안에 커진 이 극우의 목소리가 오히려 좀 작아질 수 있도록 일본 내에서도 합리적인 목소리가 커질 수 있는 이러한 여건과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물론 강경하게 대응할 이런 뭐 독도 문제랄지 이런 강경하게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한편으로는 이것이 또 경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합리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여건을 좀 마련하려는 그런 좀 노력이 필요하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일본 정부를 뭐 따질 건 따지되 설득할 것은 설득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따질 것은 따지되 설득할 것은 설득해야 한다. 근데 야당 일각에서는 물론 우리 정부가 특히 외교부가 이 교과서 역사 왜곡 관련해서 주한 대사 대리죠. 주한 대사 대리를 일본 대사 대리를 불러 초치해서 강력하게 유감을 표시했는데 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조치가 더 필요하다고 보세요? 우선 제가 볼 때는 그 우리 대통령실 외교 라인이 지금 굉장히 흔들리고 중심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에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서 사실은 우리나라의 국위를 선양하기보다는 국민을 좀 불안하게 하고 국격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일들을 했었기 때문에 대일 관계에서 좀 만회하려고 했던 점이 성급하게 다가와서 그래서 이런 결과가 빚어졌다 보고요.
대통령실이 계속 감추거나 또 네. 그 경과를 보고 그다음에 조치하겠다고 하니까 네. 정부에서는 누구도 움직이려고 하고 있지 않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에서는 일단은 국정조사를 먼저 실시하고 또 청문회까지 해서 진상을 파악한 후에 이런 외교 부실에 대한 그 뭐 문책이라든가 사과라든가 강력하게 요구해야 될 것으로 우리가 생각이 일본 정부에 됩니다. 좀 더 강력하게 요구할 수 있는 조치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움직여야 되는데 네.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우리 정부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죠. 예. 대통령이 움직이지 않고 있다. 대통령실이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정부도 더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세요? 이제 어제 그 일본 대사, 대사 그 대리요? 대리를 이제 조치를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상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이런 것을 다 예견하고도 그래도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를 만들기 위한 이런 대통령의 대승적 결단이 결국은 강제 뭐 징용에서의 뭐 제3자 변제랄지 아니면 또 한일 정상회담으로 그렇게 이어졌고 거기로 인한 외교적 성과가 뭐 셔틀 외교 복원이랄지 또 소부장 그 부품의 수출 규제 또 철폐, 뭐 지소미아 또 정상화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구구 목소리가 일본의 구구 목소리가 지금 또 4월에 내일 모레가 되는 이 4월에 또 그 일본의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까 더욱더 이제 선거 전략적으로 그렇게 이용될 수가 있고 여기에서 우리는 좀 일본에서의 그런 합리적 목소리가 나오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합리적 목소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토대 마련을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일본이 지금 북한이 올해만 해도 한 뭐 10여 차례 지금 그 미사일 발사 실험을 했고요. 그리고 또 ICBM 또 시험 발사를 하는 여러 가지 사실 국방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궁극적으로 나아갈 것은 결국은 한미일 이러한 뭐 외교 국방의 협력 체제가 좀 필요한 면에서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야 입장을 이렇게 들었고요. 민주당 상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당직 개편과 관련해서 여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당직 개편을 잘했다 못했다. 자, 어떤 이야기들이 오늘도 나왔는데요. 듣고서 오겠습니다. 대표가 물러나야 된다면 대표가 왜 물러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겠죠. 저는 큰 틀에서는 이미 검찰 국면은 끝났다고 봅니다. 검찰이 더 무슨 뾰족한 칼을 더 알고 보니까 대단히 훌륭한 칼이다 이렇게 보일 증거를 내놓은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재판 국면으로 넘어간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대표를 하느냐 안 하느냐도 있지만 하더라도 이렇게 방탄정당이라고 하는 의혹이나 비판을 받는 거는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데 그런 노력이 없었다. 인적 쇄신도 있지만 그 인적 쇄신의 목표가 이런 리더십의 변화를 목표로 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면 좀 부족하다. 네, 일단 김민석 이번에 정책위 의장 됐죠? 김민석 그렇습니다. 의장의 이야기부터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검찰 국면은 끝나고 재판 국면으로 넘어갔다고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네네. 판사 출신이시니까요. 네네. 지금 국면이 검찰 국면에서 재판 국면으로 넘어간 거 맞습니까?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공개되고 공정한 법정에서 진실이 하나둘씩 드러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사퇴 관련해서 김종민 의원이 새로운 리더십을 이야기했거든요. 새로운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것이 사퇴를 의미하느냐라고 기자가 물었더니 그것도 포함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당내에서 그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글쎄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내에서 그런 목소리가 그 주류를 이룬 것은 아니고요. 일부 의원님들께서 우려 섞인 그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 많은 분들은 이번에 김민석 정책위 의장이라든가 또 한병도 전략계획 위원장이라든가 권칠승 그다음에 수석 부대 대변인 인선에 대해서는 되게 무난하고 합리적인 인사라고 그렇게 평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지금 검찰 수사가 네. 이재명 당대표에게 하나는 것이냐. 이재명 당대표가 물러나면 네. 검찰 수사가 예컨대 종료가 되고 예. 그러면은 끝나는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거는 정말 검찰, 공안, 사정정국이다. 네. 그래서 이재명 당대표뿐만 아니라 우리 당에 있는 의원들에 대한 먼지털이식 수사가 네. 지금 진행되고 있고 또 어떤 분은 10여 차례 벌써 통신조회를 당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뭐 저희뿐만 아니라 지금 국민의힘의 어떻게 보면 반윤계 정치인들도 검찰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건 이재명 당대표 개인의 문제는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주의 의원 이야기 좀 들어봐야 되겠죠. 먼저 김민석 정책위 의장이 지금 검찰 국면은 끝났고 재판 국면으로 들어간 것 같다라고 봤거든요. 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앞서 그런데 뭐 반윤계 의원에 대한 수사 뭐 이것은 좀 너무 지나친 말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지금 그렇지 않죠. 그 왜냐하면은 어제 나왔던 뉴스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그 2020년 무죄로 확정된 공직선거법 위반에서의 범죄 사실 3개 중에 하나인 검사 사칭 관련해서 위증교사를 한 지금 녹음 테이프를 검찰이 확보했다. 지금 이러한 언론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위증죄라는 거는. 그래서 아직 검찰 아직까지도 수사 국면이다. 지금 진행 중인 게 굉장히 많은 거죠. 위증교사 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백현동 사건도 아직도 지금 조사 중인 게 있고요. 그리고 또 428억 약정. 이 부분은 이번 기소에서 빠졌습니다만 그 428억의 약정을 약속한 것. 이 부분이 또 추가적인 조사에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또 기소될 그런 상황에 있어서 수사 국면이 끝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끝났다고 보고 싶은 게 아마 민주당의 입장이겠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당직 개편, 민주당 당직 개편 이야기입니다. 민주당 당직 개편은 뭐 대부분의 의원들이 잘 됐다라고 생각한다라고 이제 이야기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 보기에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뭐 제가 국민의힘 의원의 입장이 아니라 그냥 이제 그냥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사무총장이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무총장은 위임됐죠. 네, 그래서 이제 사무총장이 위임됐기 때문에 결국은 뭐 이렇게 중요한, 중요한 그 핵심적인 당직은 변경이 안 된 거 아니냐. 그러한 시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니까 김두관 의원은 뭐 마누라 빼고 다 바꾼 것 같은 결심이었다라고 한 반면에 조홍천 의원은 근본적인 해법은 이 대표가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대표를 빼더라도 정말 쇄신하겠다는 진정성은 사실 이 사무총장, 이 공천을 주도하게 될 사무총장을 바꾸는 것이 사실 좀 더 진정성 있는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당연히 당을 정말 쇄신한다고 하면 당연히 이재명 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당연히 더 그 당의 쇄신을 위한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여야 입장 또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잠시 뒤에 이제 한덕수 총리가 관련해서 입장을 밝힐 예정인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어요. 자,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은 윤 대통령이 된 다음에 첫 1호 거부권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양곡관리법은 저희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도 있었으나 국회의장의 중재를 받아들여서 1차 중재안, 2차 중재안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행정부의 요구를 수용하려고 노력을 해왔는데 결국에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고 표결에 이르게 된 면이 있습니다. 제가 언론 보도는 윤석열 대통령이 통 크게 수용한다는 보도도 잠깐 본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근데 오늘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그 내일 양곡관리법과 관련된 그 농민들과의 그 집회가 있는데요. 거기서 굉장한 반발이 있을 것 같고요. 그렇군요. 지금 사실은 그 인건비도 못 건지는 그 쌀농사 이 것에 있어서 이걸 양곡관리법을 거부받는 농민들의 그 저항이 굉장히 심할 것으로 생각이 알겠습니다. 전주 의원님, 그 윤석열 대통령이 통 크게 수용할 것이다라는
분석도 있었습니까? 저는 들어본 적이 없고요. 예,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당에서는 이 양곡관리법의 가장 큰 문제가 어디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절차적인 문제가 굉장히 크고요. 뭐 두 번째는 그 법 안의 내용도 형평성에 반하는 부분이 있죠. 뭐냐면 부분. 농민들이 요새 정말 쌀이 잘 안 팔려서 고생하는 부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지난주 목요일에 제가 검수완박 그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그 선고를 듣기 위해서 갔습니다만 뭐냐면 결국 이제 검수완박법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하기 전에 민주당이 이제 허겁지겁 밀어붙이다 보니까 위장탈당 그리고 또 그 회기 쪼개기 같은 꼼수에 꼼수가 동원돼서 간신히 대통령 이 취임하기 전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양곡관리법도 마찬가지예요. 그 농해수위에서의 그러한 진지한 논의가 없었고요.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됐습니다. 그 무늬만 무소속인 윤미향 의원이 양곡관리법에 또 그러니까 소수정당 몫으로 지금 참여를 해가지고 안건조정위가 무력화됐고요. 알겠습니다. 절차의 문제 그리고 내용 면에서 반대하는 내용 면에서도 물론 이 쌀의 중요성은 알고 있지만 지금 법사위에서도 이것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뭐냐면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그런 예산의 부담도 있습니다만 그런 것 때문에 이것은 이제 작년에 법사위에서 그래서 이 법을 이소위로 보내서 심도 있는 논의를 해보자고 했어요. 그런데 민주당이 또 법사위 패싱을 하면서 또 직회부를 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것은 절차적으로도 굉장히 큰 위법이 있고 또 내용적으로도 이것은 다른 작물과의 형평성 이런 걸 볼 때 저는 뭐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를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전주의 국민의힘 의원 김승원 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부가 3단계에 걸친 코로나19 위기 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1단계는 세계보건기구가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해제할 걸로 예상되는 5월쯤에 시행되고 이때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기존 심각 단계에서 경계로 하향됩니다. 이에 따라 확진자 의무 격리 기간은 현재 7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입국 후 3일차 PCR 검사 권고가 종료됩니다. 현재 하루 단위로 발표되는 코로나19 확진자 등 통계는 주 단위로 발표되고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도 중단됩니다. 다만 의료기관과 일반 약국, 감염 취약시설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3,1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일주일 전보다 58명, 2주 전보다 1,200여 명씩 많습니다. 수요일 발표 기준으로 지난 2월 8일부터 8주 연속 10,0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자택 화재로 4명의 자녀를 잃은 나이지리아 국적의 아버지는 먼저 탈출해서 창문을 깨려고 했지만 실패했다고 경찰에 진술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안산 단원경찰서는 50대 아버지 A씨가 어제 조사에서 주민들의 만류로 아이들을 구조하러 집에 다시 들어가지 못했다면서 당시 상황을 이같이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감식에서 화재가 전기적 요인으로 일어났다는 결과가 나와서 불을 누군가 일부러 질렀을 가능성은 낮은 걸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일어난 이른바 산모 바꿔치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산모 A씨와 아이를 데려가려던 B씨를 모두 아동매매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두 사람이 아이를 넘겨주는 대신 병원비와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아동매매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B씨 남편의 DNA를 확보해 대조한 결과 대리모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전했습니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 13일 대구에 있는 대학병원에 낳은 아이를 두고 잠적했고 이후 B씨가 나타나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면서 아이를 데려가려다 적발됐습니다.
학생을 포함해 6명의 희생자를 낸 미국 초등학교에서 경찰이 용의자를 제압하는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총기 소유를 둘러싼 불만과 규탄 목소리가 커지는데도 총기 규제 문제는 여전히 정치권 공방에 그치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Let's go! 무장경찰의 진압이 시작됐습니다. 비상벨이 요란하게 울리는 사이 교실과 복도를 샅샅이 수색합니다. 용의자는 2층 로비에서 발견됐는데 현장에서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Suspect down! Suspect down! 신고에서 제압까지 걸린 시간은 14분. 신속한 대처에도 학생 3명을 포함해 6명이 희생됐습니다. 28살 여성 용의자는 미리 범행 장소를 답사하고 지도까지 만드는 등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학교뿐 아니라 여러 곳에서 범행을 저지를 계획이었던 것으로도 추정됩니다. 범행을 위해 주변 5개 지역 판매점에서 총기 7정을 샀습니다. 모두 합법적 구매였습니다. 3 of those weapons were used yesterday during this horrific tragedy that happened. 국민 불안과 총기 규제 목소리는 날로 커지고 있지만 실효성 있는 조치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견해 차이 때문입니다. Had enough of sending your children and grandchildren to school and wondering if they're going to be victims of assault rifles? I mean, this is madness. What the magazine holds, the goal is to get guns out of the hands of people that are mentally unstable or criminals. So. 현재 미국 인구는 3억 2천만 명가량인데 소유한 총기는 4억 정이 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올해 들어 4명 이상이 희생된 총기 난사 사건은 131건에 이릅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몬테네그로에 구금돼 있는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장본인 권도형 씨가 도피 중 세계 곳곳에서 VIP 대접을 받았다고 밝힌 걸로 나타났습니다. 필립 아지치 몬테네그로 내무장관은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권도형과 그의 일행은 현재 상황에 대해 유난히 놀란 것처럼 행동했다며 그들은 세계 다른 곳에서 VIP 대접에 익숙했다는 말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권 대표는 현재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스푸주 구치소에 구금돼 있는데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격리 중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가 핵 군축 협정 참여 중단과 벨라루스 전술핵 배치 언급으로 핵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자국의 핵탄도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며 일단 저강도 대응에 나섰습니다. 폴란드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벨라루스에 전술핵이 배치되면 강력한 제재에 직면하게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벨라루스 전술핵 배치 언급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What I've been talking to you guys about for the last year. This is dangerous kind of talking, and it's worse.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핵무기 벨라루스 배치나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를 사용하려는 러시아의 징후를 포착하지 못했다며 자세히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벨라루스는 러시아 전술 핵무기 배치 결정은 서방 국가들 압력에 대응하고 방어 능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벨라루스 국영TV 진행자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와 리투아니아의 수도에 핵 공격할 것이라며 위협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루카셴코 벨라루스 대통령은 다음 달 6일 만나 안보 관련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크렘린군이 밝혔습니다. 이러한 핵 위협에 폴란드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와 벨라루스의 강력 제재로 경고했습니다. Że poziom sankcji, który zostanie nałożony na Białoruś, będzie znacząco bardziej dotkliwy dla reżimu Łukaszenki. 미국은 핵군축 조약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 뉴스타트 참여를 중단한 러시아의 자국의 핵탄두 숫자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Lawful countermeasures intended to encourage Russia to return to compliance with the treaty, and the U.S. will likewise not provide its biannual data update to Russia. 2011년 발효한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배치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전략 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1,550개로 제한했습니다.
두 나라는 협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상대국 핵시설을 사찰하고 1년에 2번 각자 배치한 핵탄두와 운반체 숫자 등을 공유하게 돼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청년 지지율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조사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일부 통계에 청년 지지율이 떨어진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만 그 통계가 충분한 여러 가지 이게 충분한 샘플을 다 확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만. 대통령은 모든 정책을 MZ세대, 청년의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면서 모든 세대의 여론을 주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우리 총학생회장 우리 국 끼워드릴게요. 총학생회장님. 우리 김영기 씨가 몇 년에 졸업하셨어요? 제가 2007년에 총학생회장을 했습니다. 2007년에 총학생회장. 네. 2023년 16년 대선배님이시죠. 맛있게 드세요. 식사 다 하셨구나. 안녕하세요. 저도 식사하는 문제만큼은 거의 한참 젊은이들에게 국가가 책임지는 방식을 앞으로 계속 확대해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생각이 들어서 식사하시면서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안에는 그만한데. 학생추장 배운다. 그러면 지금 저보다 더 젊으시. 우리 최고위원님은 경희대에서 잘 키워주셔가지고 경희대에서 이번에 내년 총선 때 가서 많이 좀 도와주세요. 아직 빠찌를 달아야 되는데 이번에 내년에 꼭 다시 얘기해야 돼요. 앞으로 좀 잘 해놓을 거예요. 네, 오늘 공장을 보니까 학생들 반응도 되게 좋고 뿌듯하고 좀 많이 확대해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비슷해 보인다. 자기가 굉장히 젊어 보이네. 29살. 와. MZ세대 29이에요. 저희 다 같은 MZ세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당대회 이후에 덩치가 훅 커진 분. 뭔가 2030이 좋아하는 스타일 내는 거 좋은데 우리가 쳐놓은 펜스 안에서만 그걸 해. 라는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몇 안 되는 2030에서의 지지까지도 더 떨어져 나갈 수가 있거든요. 매일 아침 식사 해주세요. 저는 요번에 용기 내서 와봤습니다. 쉽지 않잖아요, 솔직히. 대표님이 판사 출신이시죠? 다 알고 있네. 저도 그래서 법조계로 나가는 걸 일단 먼저 그러시고. 법을 알아야지 정치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보니까. 내가 갔던 길 그대로 가려고 그래. 낮 동안 봄 햇살이 내리쬐면서 날이 무척 따뜻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19.6도까지 올라 이 정도면 4월 하순에 해당하는 기온인데요. 오늘에 이어 내일도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7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21도까지 오르는 등 예년 기온을 7도가량 크게 웃돌겠습니다. 낮 동안 대기 확산이 원활해지면서 현재 대부분 지역에서 보통 수준에 가까운 대기질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다시 대기가 정체되고 중국발 스모그까지 유입되면서 서울 등 서쪽 지방은 오늘보다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또 대기의 건조함도 나날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에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인 가운데 곳곳으로 건조특보도 확대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2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7도, 대전 5도, 광주와 대구는 8도가 예상됩니다. 한낮에도 예년 기온을 5에서 8도가량 웃돌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21도, 대전과 광주, 대구 모두 24도가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슈를 더 쉽게 전해드리는 더 뉴스 내일은 더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뒤 뉴스큐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